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7회차 전산 세무 1급 이론시험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맞죠? 우리가 재무제표 일반 원칙 3가지에 대해서 회계 1급부터 많이 외우셨죠? 자, 계속 기업의 원칙, 그 다음에 구분 표시의 원칙, 그리고 기업 실체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자, 계속 기업과 함께 3가지로 기억해 주시고, 자, 2번.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 우리 주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했는지, 우리 회사가 어떤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 건물이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하는 곳이죠. 자, 따라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이 되었는지 또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설정을 했는지를 꼭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3번, 재무제표의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자, 없다라는 게 틀렸죠. 구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이 있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럼. 이 2가지를 합쳐서 통합한 계정이에요. 이 계정을 통합 계정이라고 하고요.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번. 재무제표는 전기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 여기에서 계량 정보다라고 하는 것들은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 전기와 단기 같이 비교해서 보고하고 있죠. 그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옳지 않는 문장입니다. 자, 2번.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금융자산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세무 1급 쪽에 조금 추가해서 출제되는 내용들이죠. 자, 여기에서 금융자산은 돈이라든지 또는 돈처럼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 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금융부채는 저희가 돈을 갚아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실물 자산은 금융 자산이 아닙니다. 실물 자산이라고 하면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선급금, 선수금도 금융 자산에서 제외입니다. 자, 선급금과 선수금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금을 먼저 받거나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상품이라든지 제품을, 즉 실물 자산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 그 자체로 받는 건 아니죠. 따라서 금융자산에는 제외가 되고 있다라는 거 좀 추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될 때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해 주시고, 2번.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상실하였다면 매각거래로 본다. 자, 2번도 맞아요. 자, 모든 통제권을 상실했다. 라는 얘기는 소유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매각했다, 처분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3번. 단기매매증권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에는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 자, 우리 단기매매증권 얘도 마찬가지 회계 1급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죠. 자, 최초 인식할 때, 취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맞죠? 후속 측정은 결산평가 생각하시면 돼요. 결산 시 평가할 때 상각 후 원가로 측정했나요? 공정가치로 측정했죠.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문장입니다. 자, 우리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기억나세요? 매도가능 증권까지 공정가치로 평가해 주시면 되고
만기 보유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뭐 사채라든지 채권을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 만기 보유 증권을 쓰시죠. 자, 만기 보유 증권을 결산 시에 평가할 때 얘는 주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각 후 원가로 합니다. 상각 후 원가. 따라서 상각 후 원가가 나온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과 같이 연결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상각 후 원가는 참고로 우리가 취득한 금액에다가 뭐 이자라든지 이자는 수익 쪽에 들어갈 거고 상환할 때 비용이 들어간다. 상환 비용 같은 것들 얘들까지 반영을 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걸 상각 후 원가라고 해요. 4번 금융자산의 이전이 담보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을 담보제공자산으로 별도 표시해야 된다. 4번도 맞습니다. 담보거래다라고 한다면 담보제공자산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자, 그래도 세무 1급 쪽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종종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장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에 출제됐을 때 최대한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 중 화재로 인해 18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파손되었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피해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재고자산, 단기매입액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재고자산의 T 계정을 그려볼게요. 뭐 상품일 수도 있고 제품일 수도 있겠죠. 자, 기초, 그 다음에 단기매입,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 남아있으면 기말재고. 자, 그런데 기말재고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180만 원이 파손되었대요. 자, 파손되면 재고자산에서 빠져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손이라고 적어볼게요. 뭐 재손실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 금액을 구해 주셔야 되고 파손 금액 제외하고는 뭐 180만 원 제외한 금액이 파손되었다. 그럼 180만 원은 기말 재고로 남아 있겠네요. 자, 기초는 2,300, 단기 매입액은 5,600. 자, 그럼 차변의 합은 7,90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대변의 합도 7,900이 나와줘야 되고요. 자, 그럼 매출 원가만 구하면 파손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10%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이익이 몇 %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0% 중에 10%가 이익이래요. 그럼 나머지 90%는 비용이겠죠. 그죠? 원가겠죠? 원가율. 따라서 7,800만 원 곱하기 90%를 매출 원가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7,800 곱하기 90%. 원가율이 굉장히 세네요. 그죠? 그러면 7,020만 원. 자, 그럼 매출 원가는 7,0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파손 금액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7,900에서 대변 전체에서 7,020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 180 빼면 나머지 700만 원이 파손으로 재고자산이 없어졌다, 소실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700.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자,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겠다라는 얘기는 취득 원가로 측정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취득일의 원가로 그대로 측정하겠다. 그럼 당연히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시면 되겠죠. 2번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2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비화폐성 항목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화폐성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여기에는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 주식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주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이 매도 가능 증권, 즉 주식을 국장이라고 하죠.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을 구입했어요. 그럼 환율 변동 효과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단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겠다. 거기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까지 같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문장이었고 3번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맞습니다. 자, 4번 화폐성 항목의 외환 차손익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자, 화폐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외화 예금이라든지 외화 외상 매입금 또는 뭐 외상 매출금 이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돈이 되는 것들, 그죠? 자, 그런데 저희가 외상 매입금과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환율 평가 한번 했었죠. 그죠? 외환 차손, 그 다음에 뭐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개를 했었어요. 자, 얘들은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퇴직급여는 두 가지가 있죠. 확정급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이 있죠. 기여형. 자, 우리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DB형이라고 하고 기여형은 DC형이라고 하는데 확정 급여형은 회사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책임지고 회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정 기여형은 직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확정 급여형을 가지고 퇴직급여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고 확정 기여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직원 책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 끝내요. 그죠? 자, 1번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으로 표시한다.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가 원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적 계정이요. 차감적 계정.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회사 전 임직원이 퇴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상을 하죠.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면 부채가 100만 원인데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통장에다가 예를 들어 뭐 120만 원을 적립을 했어요. 그러면 부채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빠지기 때문에 부채는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부채 차감 계정이니까. 그러면 남은 20만 원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 20만 원은 우리가 적립한 금액이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운용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 거예요? 회사 거죠. 이자 수익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3번 확정기여형은 직원 거죠. 회사가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한다. 맞죠? 4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모두 회사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아니죠. 직원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원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매몰 원가.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자, 매몰 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기회 원가 혹은 기회 비용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럼 매몰 원가 뜻이 뭐예요? 매몰 원가?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관련 원가입니다. 2번. 자,
회피 불가능한 원가다.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발생하여 회피할 수 없는 원가다. 맞죠? 회피가 불가능하다. 제품 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다. 맞죠? 관련 원가.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맞죠? 그리고 참고로 기의 원가는 다른 용도 중에서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인 관련 원가 쪽으로 들어가고요. 매몰 원가는 과거에 이미 내가 지불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결정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해서 비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 매출 원가율이 매출액의 75%일 때 기초 제공품 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 제공품을 구해 주셔야겠네요. 그러면 일단 제공품의 T 계정을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기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제공품에 차감된다 라고 하면은 제품으로 완성이 되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을 구해 주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모르고 기말 제공품은 220. 자,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다 합친 금액이죠. 자, 합쳐볼게요. 320, 450, 400. 그러면 1170만원. 1170만원. 자,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그러면 제품의 T 계정을 또 그려볼게요. 자, 우리 이 T 계정은 무조건 외워 주셔야 된다. 그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판매하면 매출 원가. 남아있으면 기말 제품. 기초 제품은 300, 기말 제품은 280. 자, 매출 원가는 매출액의 75%다. 자, 매출액에 곱하기 75%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75%. 자, 2천만원 곱하기 75%. 1,500이네요. 그죠? 그럼 매출 원가는 1,500. 그럼 대변의 합계가 나오겠네요. 그죠? 1,780. 차변도 1,780.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300 빼주시면 1,480이네요. 자, 그러면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다가 1,480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대변의 합은 1,700이네요. 그죠? 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1,170이다 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죠? 530. 그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네요. 자, 8번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표준 원가를 기초로 한 예상과 실제 원가를 기초로 한 실제 성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성과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맞죠? 자, 실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초에 미리 원가가 얼마 정도 들지를 계산해보자 라는 게 표준 원가잖아요. 그래서 표준 원가와 실제로 발생한 원가 두 개를 비교해서 원가가 뭐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조금 아껴서 적게 나왔는지를 비교할 수 있겠죠. 2번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 없어 제품 원가 계산 및 회계 처리가 신속하다. 맞죠? 자, 미리 표준 원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겠죠. 3번 조업도 차이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 시 확인할 수 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아니라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분석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표준 원가를 실제 원가로 수정해야 된다. 맞죠? 자, 표준 원가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가 아니라 우리가 연초에 예측한 거잖아요. 그죠? 표준 원가도
객관적으로 예측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로 수정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두 개의 차이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자, 일단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량에 따라서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량에 따라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한다. 적으로 변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비 차이 또는 효율 차이로 설명이 될 거고요. 조업도 차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력비라든지 수선비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전력비, 작업 시간이라고 할까요? 작업 시간이 2시간 들어간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측했던 거와 다르게 실제로는 3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효율이 어때요? 효율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낮아졌죠.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고정 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하게 효율이 발생한다. 따라서 뭐 조업도 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 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업도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공장 임대료, 그 다음에 뭐 관리자의 급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준적으로 10,00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고정비가 100만 원이라고 할까요? 100만 원이 발생해요. 그럼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100원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8,000개를 생산을 했대요. 그럼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어떻게 돼요? 125원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고정 원가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정비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해당 연도 초에 제조 간접 원가 예상액은 300만 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10,000시간이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1,500시간일 경우 단기의 제조 간접 원가는 25만 원 과대 배부라고 한다.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은 얼마인가? 우리 9번도 전산회계 1급부터 전산 세무 2급까지 반복적으로 풀었던 문제였죠. 자, 얘도 T계정을 그려서 실제 예정, 그 다음에 과대, 과소, 차대변이 맞도록 좀 설정해 주셔야 되고, 자, 25만 원이 과대 배부래요. 그럼 과대 쪽에 25만 원 적어 주셔야 되고, 자, 예정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예정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죠.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로 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고요. 예정 배부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정 제조 간접 원가 나누기 예정 조업도,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죠? 제조 간접 원가 예상액은 300,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10,000시간,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주시면 예정 배부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얼마 나오죠? 300원 나오겠네요. 시간당 300원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300원이고요. 자, 실제로 일한 시간은 11,500시간이다. 두 개를 곱해주시면 예정 배부액이 나옵니다. 자, 300원 곱하기 11,500시간. 그럼 345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에요.
자, 차대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과대배부가 25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25만 원을 빼주시면 320만 원이 실제 배부액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10번.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우리 공손은 불량품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개가 있죠.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이렇게 두 가지. 1번. 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 완성품이나 기말 제공품 원가에 포함된다. 맞죠? 자, 정상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원가에다가 포함을 했고요. 비정상이다, 비정상이 들어가면 영업의 비용 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2번. 그럼 2번은 맞죠? 3번. 공손품 수량을 산정할 때는 원가 흐름의 가정과 상관없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한다. 맞죠? 불량품이니까. 자, 4번. 정상 공손은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는 회피와 통제가 가능하다. 자, 4번이 틀렸어요. 정상 공손은 회피와 통제가 불가능한 원가예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을 정상 공손이라고 하고요. 비정상 공손은 관리자 부주의.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를 잘했다면, 부주의하지 않았다면 통제가 가능한 원가였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개 좀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과자를 포장을 한다. 근데 내가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일부가 손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정상 공손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대량의 과자가 소실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비정상 공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11번. 11번은 소득세법이에요. 자, 지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소득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1번은 풀기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우선 간이지급 명세서다. 우리가 지급 명세서라는 게 있고 말 그대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라는 서류예요. 이 서류를 국가에다가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이 지급 명세서다 라는 얘기는 앞에 간이가 붙었죠? 그죠? 내가 지급한 게 있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지급 명세서의 개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 난 조금 더 외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급 명세서의 제출 시기가 있죠. 근로, 퇴직,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연금 계좌라고 있는데 그냥 근로소득이라고 봐주셔도 되고 제출 시기는 다음 연도 3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연말정산 서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죠. 연말정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년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의 1년치의 소득을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한번 해보는 최종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 연도 10일까지,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간이가 붙었죠? 얘들은 1년치를 정산해서 지급 명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걸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일반적으로 지급한 게 있을 때마다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시고 여기에 간이라는 글자가 빠진 그냥 지급 명세서는 연말정산한 후에 제출하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로소득 있고요.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일용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급일에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2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고요. 1월부터 6월까지다 그러면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7월 말일까지, 그 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다. 여기에서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 없이 그냥 어디에 종속되지 않고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를 들어 1월 달에 지급했다. 그럼 언제까지? 다음 달 말일이니까 2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하시면 되고, 거주자의 기타 소득이다. 자, 인적 용역 기타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자, 고용관계 없이 제가 1회 정도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았다. 그럼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심사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 얘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주자의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 지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 일용근로소득이다. 일용직 있죠. 우리 아르바이트생 생각하시면 돼요.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 내가 알바생에게 월급, 급여 지급한 게 있다. 그러면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 기타 소득, 그 밖의 소득이다. 그러면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25년 1월 달에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언제까지? 26년도 2월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가요? 외울 게 많은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들 같이 묶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자, 배당, 그 밖의 소득 이렇게 나눠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3월 10일까지는 연말정산한 후에 지급 명세서 제출할 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여기 있는 내용도 내가 여유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외워주시고 옳지 않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했다. 자, 그럼 기타 소득이고요. 기타 소득은 언제까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였죠.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프리랜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했대요. 자, 얘들은 어디에 들어갔죠, 여러분? 기타 소득이긴 한데 언제까지? 다음 연도 말일까지. 그죠? 말일까지. 2월 말일까지. 라디오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해설 개몽을 하고 지급한 보수.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아, 너무 외울 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보통 위약금이나 배상금 같은 경우가 다달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얘들을 다 모았다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한꺼번에 신고한다 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 시 반드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기타 사회 유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밖으로 돈이 유출이 되었을 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죠. 1번, 임대 보증금 등의 간주 입금,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2번,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다.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야 되죠. 벌금이나 과태료, 국가 쪽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 정답은 4번이고요. 건설 자금 이자. 자, 건설 자금 이자는 건설 중인 자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자산 취득할 때 들어가는 이 이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산에 더해주기로 했죠.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계와 세법상 자산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면 유보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자, 다음 13번. 13번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임대 소득이다. 그러니까 뭐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소득 쪽으로 들어가요. 자, 주택은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때, 그 다음에 상가, 장사용이겠죠? 그죠? 장사하는 용도로 빌려줬을 때. 자, 상가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돼요. 무조건 종합과세에 주택은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 가능해요. 자, 1번 볼게요.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 간주임대료 기억나세요?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우리 보증금에 대해서 뭐 곱하기 1년 이자가 예를 들어 2.5%다. 2.5% 곱한 금액만큼 임대료로 보고 어떻게 해라? 세금 더 납부해라 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때 간주 임대료는 3억 원 이상일 때 3억 원 초과할 때 수익 금액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죠. 2번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주택 임대 소득은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다. 맞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연말정산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워주시고 임대주택이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분리과세 적용할 때 필요경비는 60%를 적용한다. 자, 이 부분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필요경비는 60%다라는 거 같이 좀 외워주시고 4번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 맞아요. 자, 이 문장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좀 반드시 외워주시고 1번과 3번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외워주시고요. 14번입니다. 부가가치 세법이고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매입자가 거래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1번은 맞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원칙은 공급자, 즉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매출자가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예외적으로 매입자가 세무서장 확인을 받으시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 가능합니다. 역발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때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2번 예정 부과기간 1월부터 6월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 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간이과세자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었죠.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달할 때 간이과세자로 들어갈 수 있죠. 세법이 바뀌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요. 발급이 가능하고 반대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달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하단에 그러니까 뭐 빵원부터 4,800만 원 미달까지는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예정 부과 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원칙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두고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는 게 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발급한 게 있다면 예정 부과 기간에 신고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3번. 대가 수령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동일 과세 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한다면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된다. 맞죠? 4번. 모든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 중 일부만 부담하므로 세금 계산서 발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4번이 틀렸죠. 자, 1번 구간에 있다 그러면 발급 가능하고요. 2번 구간에 매출액이 있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자, 다음 15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래는 무엇인가? 1번. 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도서 구입 대금. 자, 우리 도서는 면세예요. 면세는 세금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2번. 출퇴근 시 사용하는 법인명의 2500cc 5인승 승용차에 대한 유류비다. 자, 1000cc 초과한다. 초과하는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불공이라고 하죠. 불공. 그러니까 경차가 아닌 승용차면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하다. 3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요. 토지만 사용하겠대요. 자, 그럼 이 철거한 건물의 취득 금액은 토지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면세라고 보셔야 돼요. 자, 4번.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격리부서의 사무용품비. 자, 4번이 공제 가능하죠. 자, 격리부서의 사무용품비다. 사업과 관련 있게 구입했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직원 명의다라는 게 조금 찝찝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명의라든지 아니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시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뭐 직원 명의라고 하더라도 사업 쪽에 사용했다라는 거를 내가 증명할 수 있다, 증빙할 수 있다 그러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7회차 1번부터 15번까지 이론 전체적으로 풀어봤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는 맞춰주셔야 우리가 실무 쪽에 뭐 실수를 하거나 신유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도 좀 대비가 가능하죠.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맞추는 걸 좀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몇 번일까요? 8번 같은 경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11번 그 다음에 13번 이런 것들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틀린다 하더라도 우리 다른 문제들 있죠. 다른 문제들은 좀 복습을 해주셔서 암기를 하신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 나왔다 그러면 꼭 풀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